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강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21페이지고요. 교과서는 82에서 8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치, 누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였죠? 일단 첫 번째, 신라가 혼자 힘으로 통일한 거 아니죠? 누구랑 동맹을 맺었죠?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죠? 이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이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과정, 각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득을 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었는가, 그 동맹의 조건은 뭐였는가 하는 그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과정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나당 동맹이 맺어지고 나서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 어디부터? 백제부터. 백제, 고구려, 그리고 나당 전쟁까지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흐름과 중요한 사건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지도랑 연결해서 알아둬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럼 통일하고 끝이 아니잖아. 그 뒷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하는 걸 배울 거야. 이게 통일신라 중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러분들 발전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죠? 결국엔 다 끝이 있어. 멸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통일 이후에 신라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 통일신라 중대 모습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신라가 결국에는 몰락하고 멸망해 나가는 과정, 통일신라 하대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크게 통일 이후에 발전해 나가던 모습, 신라가 발전해 나가던 모습, 통일신라 중대, 그리고 그런 신라가 망해가는 통일신라 하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가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그랬죠. 크게 이 신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라의 전체적인 시대 구분부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볼게요. 프린트에도 1에 신라의 시대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신라의 시대 구분 뭐라고 나옵니까? 옆에 왕의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혈통을 기준으로, 왕의 혈통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뭐였는가가 신라의 시대를 구분한다는 기준이에요. 이 말은 시대별로 왕의 혈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 그 전에 왕의 혈통이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왕이 왕이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라에만 존재하던 굉장히 독특한 신분제가 있었죠. 일단 신분제가 뭔지는 기억하죠,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나라들은 다 신분제가 있어. 기본적인 신분제 틀이 뭐예요? 왕, 귀족, 왕과 귀족 같은 지배층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평민이나 천민 같은 피지배층이 있어요. 이건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분제야. 근데 신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구만 대상으로 하는 이 왕과 귀족, 이 지배층을 대상으로 또 이 지배층을 세분화시키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가 따로 있었죠. 이게 뭐였죠? 뼈의 등급에 따라 지배층을 세분화하던 골품제. 골품제 여러분들 그 지배층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 그리고 6등급 뼈부터 1등급 뼈까지 6두품에서 1두품 이렇게 지배층을 차삭 쪼갰잖아요. 신라는. 그 골품제를 기준으로 왕이 어떤 골품에서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말하겠죠. 선생님, 그때 골품제 수업하실 때 말했잖아요. 왕은 누구밖에 될 수 없다?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밖에 될 수 없다라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반만 맞아요. 그 골품제의 원칙, 누구만 왕이 될 수 있다?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다 하던 그 원칙이 지켜지던 시대, 성골이 왕을 하던 시대가 바로 신라 상대입니다. 일단 우리는 신라를 크게 세 덩어리로 쪼개볼 거야. 그럼 보시면 프린트에도 나오지만 상대, 중대, 하대 세 개의 시기로 쪼개볼 거예요. 상중하, 왕의 혈통을 가지고 그 중에서 상대는 어떤 시대? 누가 왕을 하던 시대?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 왕을 하던 시대가 신라 상대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골이 왕을 했느냐? 신라를 건국한 게 박혁거세예요. 고구려를 건국한 게 주몽이고
백제를 건국한 게 온조듯 신라의 건국의 시조는 아래서 나왔다고 하는 박혁거세입니다. 자, 이 박혁거세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성골이 왕을 했던 시대예요. 선덕여왕, 이제 드라마로도 한번 했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때까지가 이제 성골이 왕을 했던 시대고, 이게 좀 시기로 따지면 삼국항쟁기, 한창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와 하고 싸우던 그 삼국항쟁기가 사실 이때예요. 여러분, 이게 여왕이 등장했다는 것부터가 신라의 특이한 걸 보여주는 거야. 다른 나라는 왕이 뭐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 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잖아? 그러면 다른 왕에 가까운 친척들이 왕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적당한 귀족이 왕이 되거나 그렇게 해도 하거든요. 여러분, 왕통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신라는 오직 누구만? 성골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해서 왕이 아들을 못 낳잖아. 그럼 왕의 친척이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왕의 딸. 왜? 성골이라고 하는 핏줄이 더 중요한 거야. 어디 왕의 직계 성골 이외에 다른 다른 애들이 왕을 하느냐? 성골만이 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신라는 정말 특이하게도 여왕이 2명이나 나왔어요. 진덕여왕 전에 선덕여왕이 있었고, 또 진덕여왕이야. 선덕여왕 동생이에요. 그만큼 성골이라고 하는 핏줄을 중시한 거야. 근데 여러분, 성골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성골 남자가 없으니까 지금 여자를 왕으로 세운 거야. 근데 이 진덕여왕도 죽었어. 아이도 후사가 없이 죽었어. 이제 이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멸종했습니다. 남아있질 않은 거야. 더 이상 왕이 될 성골이 없는 거예요. 제로. 자, 그럼 성골이 다 죽었어. 왕이 될 성골이 없어.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돼야죠? 성골 아래 누가 있죠, 여러분들? 진짜 뼈다귀 진골. 신라의 기본적인 그 지배층을 구성하는 진골들. 그 진골이 왕이 돼야 될 차례가 온 거야. 그럼 그 수많은 진골 귀족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거냐? 모두가 왕이 되고 싶겠죠, 여러분들? 성골이 다 죽었으니까. 최초로 왕이 된 진골,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그게 바로 누구였냐? 무열왕입니다. 이 사람이 무열왕, 그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무열왕이에요. 이 무열왕의 본명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운 중요한 사람, 나당 동맹을 맺은 신라의 구원투수, 의자왕의 침략으로 대야성이 무너지고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하기 위해 당나라랑 동맹을 맺었던 신라의 뛰어난 외교관이자 진골 귀족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그 나당 동맹을 성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공시킨 공로로. 그리고 이때부터 이 김춘추가 무열왕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누가 왕이 돼? 방금 했죠. 성골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 진골. 근데 그 진골 중에서도 누구만 왕이 되냐?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의 집안, 이 무열왕 김춘추의 핏줄만 왕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신라 중대예요. 자, 여러분, 상대는 성골이 왕이 됐던 시대, 중대는 누구? 진골.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누구? 나당 동맹을 성공시켰던 김춘추, 무열왕이죠. 이때부터 누가 왕이 된다고? 김춘추의 후손. 이 무열왕의 후손, 무열왕계 직계 후손들만 왕이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진골 중에서도 오직 이 무열왕의 후손들만 왕이 되는 시대가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겠지만,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무열왕의 아들이 누구냐?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신라를 완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신문왕이야.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집안에서 똘똘한 왕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여러분들 봐봐. 김춘추가 왕이 됐을 때 다른 진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왜냐면 성골은 누구나 인정하는 왕이 되는 건데, 성골이 죽었는데 제가 왕이 됐어. 근데 쟤는 진골이고 나도 진골이잖아. 여러분의 측면에 담임쌤이 죽었어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담임쌤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담임이 될 사람이 없대.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을 담임으로 세워야 한대. 그러더니 옆에 좀 똘똘한 친구가 이제부터 내가 담임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담임으로 보여요? 아니잖아. 얼마 전에 내 친구였잖아. 나도 학생이었고 쟤도 학생이었는데 왜 제가 담임이 돼? 제가 왜 교사야? 왜 나보고 고개를 숙이라 그래? 저 나랑 똑같은 학생이었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진골들이 이 김춘추, 같은 진골인 김춘추가 왕이 된 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같은 진골이었으니까. 근데 김춘추랑 그 후손들은 업적을 기가 막히게 남겼죠. 뭘 통일했죠?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당나라까지 쫓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잖아. 누가 감히 그 위대한 업적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무열왕 후손들이 왕위를 잡을 때 초반에는 엄청 잘 나갔어.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때 왕권이 얼마나 강해지냐? 이 중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왕권이 극에 달했던
전제왕권의 시기라고 불러요. 모든 걸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제왕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똘똘한 왕, 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처럼 똘똘한 왕들이 딱 카리스마 있는 업적을 남길 때는 다른 귀족들이 불만이 있어도 숙이고 있어야 돼. 너무 잘하니까. 근데 항상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죠. 이게 왕조의 문제점이죠. 혈통이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똘똘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만 띠란 애가 왕이 될 수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띨띨하고 멍청한 애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왕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겠죠. 특히 해공왕이 그 절정을 찍는데 이 해공왕이 왕이 된 게 언제냐면 12살이에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꼬맹이가 왕이 된 거잖아. 거기다 해공왕은 그 역사서에 나와. 이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 남자인데 맨날 취미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고 궁녀들이랑 어울리고 막 여자 목소리를 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참 불쌍한 거지만 나라를 이끌 왕의 제목으로서는 실격이죠. 그래서 억눌려 있던 다른 진골들이 왜 니네 김춘춘의 집안, 너네 왜 무열왕네 집안만 왕을 해? 거기다가 이런 띨빡한 애를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돼? 라고 해서 다른 진골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해공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였어요. 자, 그리고 즉위한 게, 그 혼란한 과정에서 즉위한 게 선덕왕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제부턴 누가 왕이 돼? 여전히 왕은 누구죠? 골품으로 따지면 진골은 맞아. 여전히 진골이야. 근데 이제 무열왕의 후손만 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원칙이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잖아. 신하들이 왕을 죽인 거잖아. 그치? 이제 왕은 누가 할까요? 무열왕의 후손만 왕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은 깨졌어. 이제 누가 왕을 할까? 힘센 놈이 장땡. 한 번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뭐야? 너 지금 왕 죽이고 왕 된 거야? 야, 나도 한 따까리 해. 나도 한 싸움 하는데 나와 이 새끼야. 내가 왕 될 거야. 이러고 이제부터 진골 귀족들이 힘 좀 쓴다고 하는, 어깨에 힘 좀 들어간, 덩치 좀 있는 진골 엉아들이 내가 왕 할 거야 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힘센 놈이 왕이 되던 시대, 대혼란, 정말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돼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던 시대.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던 시대. 이게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무너지고 그냥 힘센 놈이 왕을 하던 시대가 바로 신라가 망해가던 통일신라 하대예요. 이때는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귀족들이 왕을 해먹는 시대였어요. 이때 얼마나 왕이 자주 바뀌었냐? 신라 하대가 150년이거든요. 150년 동안 왕이 20명 바뀌어요. 원래 왕은 임기가 없죠. 왕은 즉위하고부터 죽을 때까지가 왕이야. 근데 150년 동안 20명이 바뀌었다고. 왕 한 명당 몇 년도 못 해먹은 거야. 8년도 못 해먹고 목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죽고 죽이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한번 해봅시다. 신라는 여러분들 자,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신라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다? 3개의 시기, 상중하, 상대, 중대, 하대로 쪼갤 수 있다. 그 시대를 쪼개는 기준이 바로 뭐? 골품제에 근거해서 왕의 혈통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었죠. 상대는 누가 왕을 하던 시대? 골품제의 원칙에 따라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 왕을 했던 시대가 상대야. 근데 여왕을 2명의 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멸종했어. 성골 제로.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 성골 다음에 있는 진골. 근데 진골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럼 그 진골 중에서 누가 왕을 했냐?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무열왕 김춘추.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만 왕을 해? 많고 많은 진골들 중에서도 무열왕네 집안에서만 왕위를 독점한다.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만이 왕을 한다. 그러니까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 후손만 왕을 하던 시대가 바로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시대예요. 번제 왕권의 시대. 하지만 이 잘 나가는 왕권이 계속될 수 없죠. 띨띨한 애가 왕이 되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져?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힘센 진골이 왕을 하던 시대. 왕위 계승의 원칙이 무너지고 힘센 놈이 장땡인 시대, 대혼돈의 시대, 진골들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던 신라 하대입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상대, 중대, 하대, 왕의 혈통, 성골,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후손, 그 다음에는 하대는 힘센 놈, 그냥 아무나 왕을 해먹던 시대 하대.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2-3시간에 걸쳐서 배울 내용,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냐? 통일신라 중대, 이 강력한 왕권으로 통일신라가 한창 발전해가던 이 통일신라 중대와 신라가 무너지고 지배층들이 서로 왕하겠다고 싸우는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던 하대, 이 중대와 하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중대와 하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이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을 해가면서 신라가 발전해 나가던 신라 중대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통일신라 중대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2번, 통일 이후 신라의 상황과 과제, 통일신라 중대의 모습 살펴보도록 할까. 자, 중대, 여러분들 누가 왕이 되었던 시대? 그렇지, 진골 중에서도 누구?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만이 왕이 되던 시대가 통일신라 중대였죠, 여러분들. 자, 통일신라 중대에서는 실질적으로 3명의 왕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누굴 살펴볼 거냐? 무열왕, 통일신라 중대의 시작을 알린 왕이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모든 성골이 죽고 진골이 왕이 돼야 할 때 그 진골 중에서 최초로 왕이 된 게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자, 무열왕이 왕이 될 수 있던 이유. 진골들 모두가 왕이 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 다른 진골들을 물리치고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를 성공시켜서? 나당동맹. 그 당시 신라는 굉장한 위기였잖아요. 의자왕의 공격으로 막 대야성 뺏기고 난리가 났잖아. 그 위기에 빠진 신라를 구원했던 구원투수. 누구? 당나라랑 동맹을 맺어왔잖아요. 그 나당동맹을 맺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죠? 누굴 멸망시켰죠?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이게 무열왕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아니에요. 나당 동맹을 맺고 왕이 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백제 멸망이 끝이야. 다만 이 사람이 삼국을 완전 통일한 건 아니지만 향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아놓고 갔죠. 당나라랑 동맹 맺고 백제 멸망시키고. 그래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쨌건 본인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다른 진골들을 꺾고 왕이 된 거잖아. 당연히 다른 진골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 너도 나랑 같은 진골이면서 왜 네가 왕을 해? 네가 왕이 되면 나도 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진골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그 진골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또 그런 불만을 가진 진골들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만을 잡아내기 위해서 뭘 만드냐? 사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사정부. 이게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살펴본다, 감시한다. 무엇을? 올바름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오늘 치면 검찰청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이 사정부는 누구를 감시하느냐? 중앙관리. 그러니까 중앙관리들을 감시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에서 김춘추네 집안이 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다른 진골들을 감시하는 그 신라 수도 중앙의 다른 진골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사정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김춘추가 죽고 누가 왕이 됐냐? 김춘추의 아들, 바로 이름은 김범민입니다. 범민. 이 사람이 바로 문무왕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실제 한국을 통일한 건 얘예요. 고구려를 백제 멸망시킨 다음에 누구 남았죠? 고구려.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때 당나라가 동맹의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지.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쪽 영토만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식민 지배할 야욕을 보였죠. 백제의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안동도부, 신라의 계림도독부 같은 거 설치했잖아. 그런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서 어떻게 했죠? 당나라랑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죠. 육지에서 매수성 전투, 바다에서 기벌포 전투.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까지 몰아내고 완벽한 삼국 통일을 완성했죠. 그죠?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왕권이 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백성들을 가지게 되고 국가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전쟁에서 이겨도 왕권이 강화되는데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야. 삼국을 통일한 전쟁이에요. 심지어 당나라마저 물리쳤어. 역대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거죠. 그죠? 당연히 왕권이 어떻게 될까?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무열왕 때보다도 훨씬 강해진 거야.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켰지만 얘는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당나라까지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무왕 때는 왕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 여세를 몰아 문무왕은 뭐도 만드냐? 아버지가 만든 사정부에 이어
외사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자, 아버지였던 무열왕이 만들었던 사정부는 누구를 감시하는 거야? 그래, 그 중앙에 있는 진골, 중앙 관리들만을 감시하는 거였죠. 근데 귀족들이 중앙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도 있죠? 지방에도 있잖아. 문무왕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강해지 왕권을 토대로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감시하는 외사정을 만든 거예요. 왜? 바깥의 올바름을 관리하는 기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사정은 지방 관리들마저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니까 왕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아, 애초에 대놓고 너희들을 감시하겠다는 기구를 만드는 것부터가 왕권이 강해진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좋아해요, 날 감시하겠다는데. 근데 이걸 딱 밀어붙일 수 있는 게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거야. 이게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이 왕의 눈이 착착착 감시망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문무왕이 한층 더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는 거야. 자, 문무왕 이후에 신라의 상황이 어떻죠? 일단 영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넓어졌죠. 신라의 영토는 여러분들 통일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넓어졌어. 백제에다가 대동강남 쪽에 고구려 땅까지 거의 2~3배 이상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뭐가 찾았죠? 평화가 찾았어. 그동안 삼국 봐봐. 허구 헛날 전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워. 언제 고구려가 쳐들어올지, 언제 백제가 쳐들어올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끊임없는 전쟁 시대에 살다가 드디어 뭐가 된 거야? 통일이 된 거야. 더 이상 전쟁이 있어? 없잖아요. 평화가 찾아왔잖아. 정치적인 안정. 더 이상 여러분들 죽을 염려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토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의 직업은 거의 다 뭐죠? 농민, 농부들이잖아. 이제 마음 놓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넓은 땅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비해서 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구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인구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무왕 이후 삼국통일이 완성된 신라의 상황이야. 넓어진 영토, 정치적인 안정, 늘어나는 농업 생산량,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인구. 자,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신라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과제도 생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할 때 교복을 그 사이즈 여러분의 키에 맞췄는데 여러분이 키가 쭉쭉 걸으면 성장기잖아요. 키가 쭉 커. 그러면 1년 지나고 키가 확 컸어. 그러면 작년에 입었던 교복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쵸? 커진 몸에 맞추어서 그 커진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죠. 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 더 커진 옷을 입어야겠죠. 지금 신라가 딱 그런 상황인 거야. 두세 배 이상 커졌잖아. 그러니까 삼국 중에 하나였던 신라를 다스리던 제도, 그 신라를 원래 다스리던 통치 제도를 가지고 이 넓어진 통일 신라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해? 넓어진 영토에 맞추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덩치가 커진 거니까 커진 덩치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통일 신라에 맞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정비해야 됩니다. 삼국 중에 하나인 신라가 아니라 통일 신라잖아. 넓어진 땅에 맞추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제도를 다 바꿔야 돼. 중앙제도, 지방제도, 거기다가 뭐 군사제도, 거기다가 토지제도, 이런 제도를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제 커진 덩치에 맞추어서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새로운 제도를 맞출 때 고려해야 될 게 뭘까? 일단 신라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랑 누구를 흡수했죠? 백제랑 고구려를 흡수했잖아. 그치? 그럼 백제랑 고구려를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너네 졌다? 우리가 이겼다? 해 하고 막 괴롭히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제 이 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안에 옛 백제인과 옛 고구려인들을 하나로 끌어모아야겠죠. 그런 그들도 백제랑 고구려인들도 끌어안을 만한 제도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뭐 또 생각해야 되냐? 민족융합책. 이제 우리 삼아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 너희 고구려 백제인들도 우리랑 같은 신라 사람이다 해서 이제 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하나로 아우를 만한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당연히 고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해? 여전히 뭐는 계속 강화시켜야죠?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요.
왜? 진골이잖아, 얘들은. 이 무열왕래 집안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진골들이 보기엔 여전히 속마음 속엔 쟤도 나랑 같은 진골인데 왜 왕을 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다른 진골들이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나라의 체제를 착 안정시켜야겠죠.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잖아. 왕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름하여 뭘 확립해야 돼? 전제왕권. 말했죠. 신라 중대를 상징하는 건 전제왕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권의 강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 연맹왕국에서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 배웠죠. 왕권 강화, 뭐 정복전쟁, 왕위세습, 율령반복, 불교수용 그렇게 강해지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의 왕권 강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왕권 강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왕권을. 그런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게 바로 누구냐? 오늘 배우는 가장 하이라이트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이자 무열왕의 손자였던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이런 유산과 과제를 정말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통일신라 중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체제를 정비합니다. 어떻게? 왕권도 강화시키고 백제인 고구려인들을 하나로 끌어안는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체제를 정비한 왕이에요. 여러분의 무열왕이랑 문무왕의 업적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제외하고는 다 누구 업적이야? 이제부터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신문왕이 이 신라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하는가, 그는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민족 융합책을 펼치는가, 그 체제 정비 과정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통일신라 중대의 신문왕이 어떻게 신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신문왕의 업적, 통일신라 중대의 체제 정비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 볼게요. 통일신라 중대 통치체제 정비. 자, 이렇게 신라의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신라의 덩치가 워낙 커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일단 뭘 강화시켜야 돼요? 다른 진골귀족들의 불만을 억눌러야겠죠. 왕권을 강화해서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권을 확립해서 신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끌어안아야 되죠? 고구려인, 백제인들도 끌어안아야겠죠? 민족 융합.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자, 그럼 그 체제 정비를 어떻게 나눠볼 거냐? 중앙, 지방, 그리고 군사, 토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일단 중앙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그 표에 나와 있죠? 그 표 중앙 옆에 빈칸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자, 중앙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느냐? 신문왕은 여러분들 왕이 되자마자, 지금 우리 신문왕의 업적 공부하는 거예요. 신문왕의 체제 정비를 공부하는 거야.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반란이 터져요. 누가 반란 일으켰냐? 다른 진골귀족. 왜 니네 무열왕네 집안만 왕해? 너도 진골, 나도 진골, 똑같은 쌤쌤 진골이잖아. 그럼 나도 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다른 진골귀족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왕을 반란 일으킨 진골귀족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좀 특이해요. 김흠돌이야. 흠돌. 이름이 이상하죠? 김흠돌이라고 하는 진골 귀족이 이 무열왕네 집안만 왕을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김흠돌의 날인데, 이 김흠돌의 정체가 바로 뭐냐?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남이 아니야.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누군지 알죠? 신문왕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뭐예요? 신문왕의 아내가 누구라는 거야? 아내의 아버지가 김흠돌이라는 거예요. 신문왕은 김흠돌의 사위야. 장인어른이 지금 사위 쫓아내겠다고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사위가 왕이 된 지 이틀만. 근데 신문왕은 정말 당황하지 않고, 여기 김흠돌도 누구냐면 얘들아 봐봐. 신문왕의 장인이라는 건 누구랑 사돈 관계라는 거야? 신문왕의 아버지이자 삼국통일을 이룩했던 문무왕의 그 사돈이란 얘기예요. 그죠? 문무왕이 가장 아끼던 장군 중에 한 명이야. 실제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신라군을 이끌던 대장군 중에 한 명이야. 신라에선 여러분들 거의 김유신과 동급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랬던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신문왕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김음돌의 반란을 정말 차분하고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이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딱 선포하는 겁니다. 아, 나한테 불만이 많았나 봐. 우리 다른 진골귀족들, 우리 집안, 우리 할아버지 무열랑 김춘추 때부터 우리 집안이 왕을 하는 거에 불만이 많았나 봐.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에서 왕을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진골귀족들 살려두지 않겠다 해서 조금이라도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이 진골귀족들, 이 무열왕네 집안이 왕을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경쟁자들, 진골 귀족들을 대규모로 다 죽여버려요. 숙청이라는 걸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무열왕네 집안이 왕을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진골 귀족들을 대규모로 반란 사건에 엮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실제 이때 반란에 가담 안 했는데 죽은 진골 귀족도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을 죽여버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전제 왕권,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더 이상 왕 앞에 개길 수가 없는 거죠. 개길 만한 애들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신라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 펜으로 쓰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김음돌의 난 기억해 두시고, 신라에 여러분들 우리 배웠어요. 삼국의 통치체제 할 때 화백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화백회의. 이게 뭐였죠? 이거 누가 모여서 나라를 처리하는 거였지? 그렇지, 귀족. 이건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던 귀족회의 기구였어요. 자, 당연히 이건 누구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죠? 그렇죠. 왕 혼자 나라 일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우리 귀족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해서 이거는 왕을 견제하고 신하들인 그 귀족들의 힘, 귀족권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기구가 바로 화백회의였습니다. 이 화백회의에서 귀족들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를 이끄는 귀족들의 리더가 바로 누구냐? 상대등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상대등. 기억할 거예요.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인, 화백회의. 자, 이런 화백회의도 있었고, 여러분들 또 뭐도 있느냐? 집사부라는 것도 있어요, 신라에. 여러분, 집사라는 말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죠, 우리? 우리 양인님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집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닌겐 이러면서. 그 집사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고양이님 식사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떠받들어주고 시중 들어주는 거를 집사라 그러죠. 거기서 따온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의 집사냐? 양이의 집사가 아니겠죠. 누구의 집사? 왕의 집사. 왕을 떠받들어주는, 왕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왕의 집사를 우리가 집사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국왕 직속기구입니다. 직속기구. 그러니까 화백회의가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다면 집사부는 왕 밑에 있는 왕의 손과 발, 국왕의 직속기구예요. 이건 당연히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입니다. 이 집사부의 수장, 집사부의 리더를 뭐라 부르냐? 시중이라 그래요, 시중. 우리가 그래서 시중 된다 그러잖아, 사람을. 집사가 시중을 들어준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봐봐. 원래 이건 신라에 있었던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귀족들의 회의기구, 귀족권을 뒷받침하는 화백회의,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국왕 직속기구, 집사부. 근데 지금 신문왕은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 자신에게 개길 만한 진골귀족들의 목을 다 날려버렸죠.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 화백회의와 집사부 중에 어디에 힘이 더 강해질까요? 그쵸. 당연히 지금 왕의 모든 힘을 가져갔잖아. 당연히 귀족들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힘이 몰릴까? 그렇지. 왕을 뒷받침해주는 국왕 직속기구인 집사부의 힘이 강해지고 그 집사부의 그 리더인 시중의 힘도 막강해지는 겁니다. 통일신라 중대 중요한 특징이야. 화백회의가 아니라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어디서 결정해? 집사부와 시중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통일신라 중대의 구조입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하대에 가면 왕권이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귀족들이 서로 왕하겠다 날뛰잖아.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어떻게 될까? 왕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집사부는 약해지고 화백회의는 강해지겠죠. 이거 하대1이에요. 지금 중대는 집사부가 더 강해진 거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신문왕은 다른 진골 귀족들의 힘을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왕은 혼자고 진골귀족은 다수잖아요. 왕 혼자서 진골귀족을 다 상대할 수 있을까? 그건 힘들어요. 그럼 왕도 나 혼자서 저 많은 진골귀족을 다 상대할 수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왕도 내 편이 필요하잖아. 그치? 나의 손과 발, 나의 그 도와준, 나의 서포터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은 그 서포터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여러분, 골품제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분제 하에서 나라의 모든 실권을 다 누가 가져가죠? 진골들이 다 가져가잖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있었죠? 이런 골품제하에서 가장 서러운 애들, 가장 진골에 비해서 차별받던 애들, 한 끗 차이로 모든 걸 잃어버린 애들, 그게 누구죠? 진골 바로 아래에 있는 육두품. 그 진골에게 불만 많은 육두품을 끌어들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 이 육두품이 가장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게 누구야? 진골이란 말이에요. 그 육두품을 이 신문왕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진골에게 밀려서 차별받고 있던 육두품을 등용해요. 이 육두품들은 이제 왕과 결탁하는 겁니다. 왕권에 결탁하게 된다. 자, 이 육두품은 그럼 어디 써먹느냐? 여러분, 육두품은 똑똑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렇잖아. 원래 우리가, 이게 좀 거친 비유일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건물주야. 내가 먹고 사는 아무 걱정 없어. 그래도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공부 아둥바둥 악바리로 공부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 흑수저야. 공부 말고 내 인생을 역전할 수단이 없어. 그럼 진짜 죽을 동안도 공부하잖아요. 육두품도 그랬어요. 진골들은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그 삶에 별로 경쟁심이 없단 말이야. 뭐 어떻게 될 건데. 근데 육두품은 이 신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두품은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문왕은 육두품을 등용하면서 이 육두품들을 그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보는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행정실무, 그 똑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시키거나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해요. 여러분, 이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실무를 담당했다는 이 문장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 육두품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시험에. 통일신라 중대에 왕권이 강해지면서 육두품을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실무자로 등용하면서 골품제가 폐지되었다. 육두품은 이제 골품제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정치에 마음껏 뛰어들어서 꿈을 펼칠 수 있었다. 골품제가 폐지되었다. 육두품이 이제 그 막 진골 따라잡았다. 이런 맞을까 틀릴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린 거야. 얘들아, 이거 절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육두품이 왕에게 등용됐다고 해서 지금 골품제가 사라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골품제는 여전히 존재해. 육두품들은 여전히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제한돼 있어. 골품제가 그런 거잖아. 골품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관직 승진의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럼 불만이 없냐? 아니야. 그래도 얘들은 고마워해. 왜? 예전엔 여러분, 육두품이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냐면 그 신라가 17등급 관리부터 1등급 관리까지 있을 때요. 육두품은 최고 오를 수 있는 게 6등급 관리까지야. 근데 그전에는 그것조차 못했어요. 그 최고 오를 수 있는 6등급 관리조차도 오르기가 힘들었어. 진골들이 그것도 용납을 안 했던 시대예요. 근데 신문왕은 그 골품제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육두품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신문왕 때는 이제 6등급 관리까지라도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왕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그것만 해도 되게 고마웠던 거예요. 육두품들은. 그 제한된 범위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 다만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집사부, 국왕의 직속기구인 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의 리더가 누구라 그랬죠? 시중이라 그랬죠. 그럼 시중은 누굴까? 진골일까 육두품일까? 그럼 여러분 보통 왕의 편은 그래, 진골은 왕이랑 지금 싸우고 있지. 그 왕을 편들어주는 건 누구야? 육두품이랑 왕이랑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집사부의 책임자인 시중도 육두품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두품은 여러분 이런 높은 관직의 책임자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한이 걸려 있잖아. 시중은 거의 최고 등급 관리야. 시중은 진골입니다. 쌤! 지금 왕은 진골이랑 싸우고 있다며. 진골들 찍어 누르고 왕권을 강화한다며. 여러분 역사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왕이 진골귀족을 찍어 누른다 그래서 모든 진골귀족들이랑 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진골귀족 중에서도 일찌감치 왕 옆에 붙어서 딸랑딸랑 전하, 저희는 전하를 사랑해요. 무열왕네 집안이 왕을 해야죠.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국왕의 친위 세력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골귀족들의 다수는
이 왕과 경쟁하는 게 맞아. 하지만 진골 귀족들 중에서도 그 왕권과 결탁한 친왕파들도 있어요. 그 친왕파 진골 귀족들, 왕을 따르는 진골 귀족들 중에서 이런 고위 관리를 임명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 일들을 육두품들에게 맡기는 거야. 모든 진골 귀족이 100%다 왕과 대립했다? 그거 아닙니다. 왕을 따르는 진골 귀족도 소수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념에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지금 이런 시스템인 거야. 알겠죠? 자신을 따르는 몇몇 진골 귀족들에게 핵심적인 자리를 주고, 나머지 짜잘한 자빌들은 불만 많은 육두품들을 끌어들여서 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인 거야.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하들이 많아지길 원할까? 그렇지. 누구에게 충성하는 신하? 본인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이왕이면 뭐도 있으면 좋을까? 능력 있고 똑똑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능력 있는 신하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도 안정시킬 수 있고 좋은 거잖아. 그렇게 본인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거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은 뭐를 만드냐? 국학이라는 걸 설립해요.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 소수리망 기억납니까? 소수리망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태학을 만들었죠. 국가에서 만든 대학.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신라, 국가에서 만든 대학. 국학을 설립하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기르기 위한 학교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왕에게 뭐 하는? 충성하는 인재들. 충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충이라고 하는, 왕에게 충성하라는 걸 강요하는 학문이 어떤 거였죠? 유교예요, 유교. 충성을 강요하네. 이게 이 국학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그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학. 여기는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교육기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리고 왕에게 뭐 해라? 충성해라. 이게 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학을 설립합니다. 자, 이게 신문왕의 중앙 정책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체제를 정비하는 목적, 왕권 강화, 민족 융합. 자, 그래서 우리가 신문왕이 체제를 어떻게 정비하는가를 중앙, 지방, 군사, 토지로 나눠볼 거고, 지금 중앙 봤죠? 누구의 반란을 진압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했고, 그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말 안 듣는 귀족들을 싹 다 쓸어버리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 결과 화백회의, 귀족들의 회의기구이자 귀족권을 뒷받침하는 화백회의와 황대 등의 힘은 약해지고, 어디가 강해져? 왕권을 뒷받침하는 국왕의 직속기구인 집사부와 시중의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누굴 끌어들여? 진골 귀족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육두품을 끌어들여서 얘들에게 행정 실무랑 이런 정치적인 조언의 역할을 맡겼다. 다만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 있는 인재들을 끊임없이 길러내기 위해서 유학을 가르치는 국학을 설립했다. 이게 중앙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신라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왕의 혈통을 기준으로 성골이 왕이 하던 상대,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을 하던 신라 중대, 그리고 힘센 놈이 장땡이던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 팔전이 벌어지던 하대, 이렇게 왕의 혈통에 따라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봤고, 그 중에서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핵심? 왕권이 강했던 신라가 발전하던 통일신라 중대와 왕권이 약해지던 하대를 비교하는 게 핵심. 근데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왕권이 강해지던 중대를 공부하는 거. 그 중대의 대표적인 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런 업적들 봤죠? 무열왕, 문무왕은 간단하고, 특히 이제 누구의 업적을 봐야 돼? 신문왕의 업적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중앙에 대해 공부한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지방, 군사, 토지에 대해서 어떤 체제를 정비했는가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